네, 반갑습니다. 대한치과 교육개발원 강사 제정화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구강외과 진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주 많이 하는 이 발치부터 시작해서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 거고요. 흔하게 하진 않지만 환자분이 넘어지셔서 오셨을 때 또는 입안이 찢어지셔가지고 오셨을 때 사실 청구를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더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외상치아의 청구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하게 되는 이 외과적인 치료는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8년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치과 의원급에 한해서 30% 가산이 주어집니다. 즉, 지금과 같은 발치 항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발치를 했을 때 10,000원짜리 발치가 30% 가산이 적용되면은 13,000원의 수가를 받게 되는 거겠죠. 그와 더불어서 이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까지 가산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들을 잘 적용하시면 치과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항목 외에도 지금 유치발치, 전치, 구치, 그리고 난발치라든지 매복치 발치 있죠. 또는 협순소대 성형술, 치근 단절제술까지 이 외과적인 항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청구하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자분이 일반적으로 평일 낮에 내원을 하셨을 때 발치와 마취를 하시게 됐다고 하면 총 진료비가 3만 원 정도의 수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환자분이 6시를 넘어서 내원하셨어요. 물론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환자분이 문을 열었다고 하면 기분은 좀 안 좋겠죠. 자, 만약에 환자분이 야간에 내원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발치인데 구치발치 이 수가가 30% 정도 가산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마취료까지 가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똑같은 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내원했느냐에 따라서 총 진료비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행위가 똑같지만 이미 총 진료비에 의해서는 8,000원 이상의 수가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보험 청구액 많이 올리고 싶은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하시면 특히 치주 파트 같은 경우는 치주 소파술부터가 이 가산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간이라든지 또는 주말에 이런 부분들 좀 활용을 하셔서 치과 경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외과 치료 발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치 청구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열심히 근관 치료를 했는데 예후가 좋지 않아서 결국 이를 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 했던 근관 치료 100% 다 받을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발치료까지 다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고민이 되죠. 환자분이 만약에 치아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예후가 좋지 않아서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일반적으로 근관치료 상병명 뭐 많이 쓰세요?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근관치료 많이 하죠.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근관치료를 하다가 환자분이 맛있는 걸 드시다가 이가 깨져서 결국 이를 빼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근관치료를 하다가 발치를 했을 때 이때 상병명을 무엇으로 줄 것이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같은 달에 상병명이 바뀌어도 되나?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같은 달에 근관치료와 발치의 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병명이 바뀌는 것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 만약에 환자분이 치아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치근단의 농량이 심해서 결국 예후가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치근단 농량의 상병명으로 근관치료도 할 수 있고 발치도 할 수 있겠죠. 물론 100% 다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근관치료를 하다가 이가 깨져서 발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때의 상병명은 치관, 치근, 파절의 상병명이 굉장히 적절하겠죠. 조금 더 올바른 청구를 한다면 내역 설명을 통해서 환자분 예후가 좋지 않아서 발치했다라고까지 적어주시면 완벽한 청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난발치 한번 볼게요. 난발치 한번 보시면 오늘 너무 힘들었어. 시간이 오래 걸렸어. 이거 난발치 아니죠. 보험 청구의 기준에 있어서 치아를 잘라서 뺐을 때 난발치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처럼 근관 치료된 치아는 골유착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라서 빼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때 썼던
산정 가능한 부분이고요. 난이도가 있는 발치이기 때문에 이때는 치근단 촬영이라든지 차후에 후처치가 동반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영구치 발치는 난발치가 적용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 한번 볼게요. 유치도 난발치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유치의 난발치. 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유치가 치근이 조금 깊게 남아있다든지 또는 뺄 때 후속 영구치에 맹출에 장애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후속 영구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치도 치아를 잘라서 뺐다라고 한다면 이때 유치의 난발치 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떤 목적으로요? 맞습니다. 후속 영구치 보호를 위해서 잘라서 뺐다면 유치에도 난발치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번은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발치할 때 많이 동반하기도 하고요. 또는 발치하고 나서 차후에도 많이 같이 하게 되는 건데요. 사진이 조금 징그럽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환자분 수염이 나 있는 거 보니까 외국인 환자 같습니다. 그죠? 치아를 몇 개를 뺐는지 한번 볼까요? 1, 2, 3, 4, 5, 6, 7. 네, 무려 2분의 1하게 해당되는 치아를 다 뺐습니다. 근데 환자분, 확대하니까 더 무섭다, 그죠? 환자분 치아를 보니까 이 환자 임플란트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틀니를 진행하시기로 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치조골들을 쭉 다듬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치조골 성형술을 했을 때 넓은 부위에 치조골 성형술을 하게 되면 차팅이 어떻게 나옵니까? 네, 넓은 부위의 치조골 성형술, 물결 이렇게 해서 차팅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치조골 성형술의 산정 단위는 1치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식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즉 발치를 했다면 발치한 치식을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무치학이라고 하면은 인접치의 치식을 적어주셔야만 청구하는 입장에서 치당으로 산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주지시켜도 범위가 넓으면 물결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장님이나 스텝 선생님들께 치조골 성형술은 치당이라서 수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원장님이 정확하게 치식을 많이 적어서 차팅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저희가 발치와 동시에 치조골 성형술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단순 발치와 치조골 성형술을 비교를 해보면 단순 발치보다 치조골 성형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때는 발치가 100이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치조골 성형술이 100이 되는 부분이고요. 발치가 50이 되겠죠. 자, 그런데 난발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난발치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난발치의 수가가 18,000원이고 치조골 성형술의 수가가 더 낮기 때문에 이때는 치조골 성형술이 50%가 됩니다. 무조건 치조골 성형술이 50이 아니라 발치인지 난발치인지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수가가 100대 50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치와 치조골 성형술을 동시에 하셨다라고 한다면 상병명은 발치의 상병명을 그대로 적용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난발치 상병명 한번 볼게요. 난발치의 상병명을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잔존치근이라서 치아를 잘라서 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치관치근 파절로 치아를 잘라서 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난발치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치아가 골유착이 돼서 잘 나오지 않아서 이를 잘라서 뺀 거기 때문에 이때 원인 상병인 치아의 유착이라는 또는 치아 강직이라고 하는 K03.5의 상병명을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다른 상병명으로 적용을 했을 때 잔존치근 같은 상병으로 난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 심사 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난발치는 K03.5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치를 하고 나서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모르다가 시간 지나서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까칠하네 라고 해서 뾰족한 골륜기를 절제해 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0월 1일 날 환자분이 발치를 하셨고요. 한 열흘 정도 뒤에 오셔가지고 치조골 성형술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달이다 보니까 치주염으로 치조골 성형술을 시행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때요? 저희가 발치는 치주염으로 했지만 치조골 성형술은 치주염으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치조골 성형술에 맞는 불규칙한 치조 돌기에 상병명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보셨다시피 발치와 치조골 성형술은 100대 50 같은 시간에 했을 때는요.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외과적인 술식 같은 경우는 버만 산정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치조골 성형술 같은 경우는 버와 실크가 모두 산정 가능한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당이기 때문에 꼭 치식을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매복치 한번 살펴볼까요? 매복치 정의 한번 볼 건데요. 잇몸만 살짝 절개, 네, 단순 매복이죠. 치아를 잘라서 뺐다, 복잡. 3분의 2 이상 매복이 되어 있으면서 골 삭제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네, 완전 매복이죠. 매복치에는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저희 눈대중으로 뽑진 않잖아요. 반드시 엑스레이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복잡 매복이나 완전 매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벌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니까 반드시 사용하셨다면 단정 같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구화면 한번 볼게요. 청구화면 한번 보시면 이 환자 8번에 하악 제3대구치 매복. 매복치는 반드시 매복의 상병으로 들어가줘야 되죠. 그리고 복잡 매복에 버 잘 들어갔고요. 엑스레이가 안 보이네요. 예전 사진을 이용해서 발치를 했대요. 자, 그러면 청구가 잘 된 것 같지만 뭐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예전 사진을 이용해서 발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초진이 아니라 재진으로 바꿔서 청구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진찰료 구분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발치할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과잉치를 뺐을 때 과잉치를 발치를 하고 나서 어떤 버튼을 찾아야 되지? 버튼이 없죠. 자, 과잉치 발치는요. 발치의 난이도에 따라서 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과 1번 사이에 자그만하게 난 외소치 보이죠? 이런 경우 그냥 포셉으로 잡고 뺐다라고 하면 단순 발치가 될 거고요. 또는 입 천장에 완전히 매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골 삭제까지 해가지고 뽑겠죠. 그러면 완전 매복, 즉 내가 했던 난이도대로 산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치식이 별도로 없잖아요. 1번과 1번 사이, 1 플러스 이런 거 없잖아요. 8번 뒤에 9번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인접한 치아의 치식, 즉 1번과 1번 사이라고 하면 1번 치식을 주면 되겠죠. 9번이라고 하면은 8번 치식을 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치아를 실제로 뽑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내역 설명에 1번과 1번 사이에 과잉치를 발치했다. 또는 9번 사랑니를 발치했다라고 해서 내역 설명까지 동반된다면 훨씬 더 좋은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청구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번과 19번을 동시에 발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치아에 발치를 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19번 발치니까 똑같이 8번 치식을 누르고 발치를 했겠죠. 하지만 9번 치아는 과잉치였기 때문에 상병이 반드시 과잉치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내역 설명에 9번 사랑니 발치암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잉치 발치는 난이도, 그 다음에 상병명과 내역 설명까지 기록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청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같은 치식이 2번 들어가니까 심평원에서 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료를 잘 정리를 하셔서 재심사에도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상악 쪽에 있는 과잉치를 완전 매복치를 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상악 쪽이니까 환자분들이 이를 빼고 나면 계속 지혈을 할 수가 없죠. 또는 입 천장이 붓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심적으로 호흡하기가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죠? 발치하기 전에 본을 떠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죠. 그런 다음에 발치하고 나서 장치를 같이 끼워줍니다. 이것을 상고정 장치술이라고 하는데 지금 수가가 보면 69,000원, 약 7만 원 정도의 수가가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치과에서 보면 이것을 비급여로 한 10만 원 정도씩 받는 걸 보았는데요.
청구를 조금 해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저희 청구 행위료에 대해서 가산이 붙죠. 의원급에서는 15%, 보험 환자를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병원급에서는 20% 가산이 주어집니다. 즉 지금 7만 원 정도의 상고정장치가 가산이 붙게 되면은 8만 원 정도의 수가가 발생이 되죠. 거기에다가 진찰료까지 합치면 약 1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때 환자한테 비급여로 임의로 불안하게 상고정 장치수를 받는 것보다는 보험 적용을 해드리는 것이 환자분에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상고정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상하게만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때 썼던 알지네이트라든지 플레이트라든지 재료대는 별도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본뜬 날이 아니라 환자에게 장착한 날 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 고정장치를 드레싱해줬다 또는 고정장치를 제거했다라고 하면은 고정장치 제거술까지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환자분이 잇몸이 많이 부어있다, 그죠? 자, 이렇게 많이 잇몸이 부어있을 때 익스플로러로 톡, 이거 됩니까? 네, 그건 구강내 소염술이 아니죠. 이 구강내 소염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절개 및 배농입니다. 그럼 절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프겠다, 그죠? 반드시 마취가 동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희가 15번과 16번 치아에 동시에 구강내 소염술을 했다 하더라도 산정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네, 2분의 1학당이기 때문에 같은 2분의 1학의 범위에서는 횟수가 1로만 산정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구강내 소염술의 심사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강내 소염술을 심사를 할 때는 청구 경향에서 마취와 후처치를 참조해서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요, 구강내 소염술은 반드시 치료 방법상 절개에 의해서, 즉 절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취를 하고 절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즉 익스플로러로 톡,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절개 및 배농을 했다면 이 환자가 괜찮은지, 상황이 나아졌는지 재내원을 해서, 즉 후처치가 필요한 진료 행위다라고 해서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구강내 소염술을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마취, 그 다음에 후처치가 동반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강내 소염술 상병명은 뭐가 적절할까요? 잇몸이 많이 부어 있으니까 동이 있다는 말은 염증이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럼 잇몸이 부을까요? 붙지 않겠죠. 그래서 구강내 소염술의 상병명은 동이 없는, 즉 염증이 빠져나오는 길이 없는, 즉 동이 없는 근단 농량, 동이 없는 치주 농량의 상병명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구강내 소염술과 다른 처치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근관 치료와 동시에 했을 때는 주된 처치 100, 제2처치 50으로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구강내 소염술을 하고 결국 이를 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발치만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심사 경향을 보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치주 치료와 구강내 소염술을 같이 했을 때 예전에는 100대 50으로 인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새 100대 50이라고 하는 정확한 고시가 없으면 100대 100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치주 치료와 구강내 소염술은 심사 경향에 따라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화면 한번 볼게요. 구강내 소염술과 근관 치료를 동시에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강내 소염술도 할 수 있고 근관 치료도 할 수 있는 상병명, 뭐가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네, 동이 없는 근단 농량이라고 하면 동이 없기 때문에 염증이 빠져나가는 길도 없고 근단 농량이 있으니까 근관 치료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100대 50을 줄 건데 구강내 소염술과 발수 금액만 비교해 보면 구강내 소염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어떻게 계산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발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관 치료 금액 전부, 발수와 와동 형성, 근관 확대를 근관 치료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근관 치료의 총합과 구강내 소염술을 같이 보시면 구강내 소염술이 0.5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대 50 잘 주실 때 한 번 더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어요. 흔치는 않지만
같은 치아의 구강 내 소염술 몇 번까지 산정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또는 네, 예전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15일 이내 재시행 시 50%만 산정한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환자분이 구강 내 소염술을 오늘 하고 일주일 뒤에 또 하셨다라고 하면은 횟수에 제한 없이 100% 다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시죠? 마취와 후처치가 동반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치음판 절제술은 아무래도 요새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환자분이 소환자가 잇몸이 너무 뚱뚱해서 쭉쭉 맹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잘라주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 치음판 절제술 산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두 군데를 찢어줬다고 해서 이가 아니죠. 그 이유는 네, 맞습니다. 여러 부위를 했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만 산정 가능하죠. 산정 단위가 1구강 단위에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광중압 외진이 보험되고 나서 7번 연구치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만약에 사랑니가 예쁘게 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니를 쓰기 위해서 염증이 잘 생기는 치음판을 잘라주기도 하고요.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이 실란트 한다 또는 요새 7번 또는 6번 광중압 매진할 때 많이 하게 되죠. 이 치음판 절제술과 실란트를 동시에 쓰면 각각 100% 다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첨부하면 한번 볼까요? 자, 치음판 절제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가 올바르게 다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잇몸을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상병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타 명시된 치아 맹출의 장애 상병으로 치음판 절제술 산정하시고요. 그 다음 마취까지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란트를 하셨다라고 하면 실란트도 처치 순번을 나눠서 처치 순번 2번에 실란트 상병명 주시고 실란트 상병명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주시고 실란트도 100%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번째에 실란트가 아니라 광중압 외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상하지 우식 또는 우식증의 상병명에 광중압 외진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각각 100% 놓치시지 마시고 참고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구강외과 치료들은요, 나중에 차후 드레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 외과적인 시술들은 수술 후 처치로 산정이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까지 산정 가능한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발치라든지 매복치 또는 구강내 소염치 같은 경우는 수술 후 처치가 동반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환자의 또는 유치의 수술 후 처치 가능할까요? 물론 일반적이진 않은 경우겠죠. 그래서 일반적이진 않은 이 유아 또는 소환자의 유치의 수술 후 처치를 하게 됐다고 한다면 이때는 내역 설명을 동반하셔서 환자분이 전신 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합병증 또는 혈액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소환자들 같은 경우도 수술 후 처치가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수술 후 처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한 가지만 볼게요. 10월 1일 날 환자분이 6번에 잔존치근으로 발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열흘 뒤에 오셔서 환자분이 드레싱 또는 스티치 아웃을 하시고요. 스케일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10월 10일 날 예전에는 스티치 아웃을 했을 때 내역 설명을 달면 인정을 해줬어요. 최근에 이 후처치 인정해 줍니까? 네, 인정해주지 않죠. 아직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던데요. 같은 3분의 1하게 후처치는 이제 내역 설명을 쓴다 하더라도 인정이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때 후처치는 삭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외상치아의 청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요. 이 탈구치아 정복술과 치아 재식술인데요. 탈구치아 정복술. 첫 번째 사진은요. 치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입돼가지고 제자리에 잡아준 거고요. 두 번째 치아는 완전히 빠져서 제 위치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중에서 무엇이 탈구치아 정복술일까요? 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네, 왠지 두 번째가 이가 완전히 빠져서 탈구치아 정복술일 것 같지만 정답은 첫 번째 사진이 탈구치아 정복술이고요. 두 번째 사진이 치아 재식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억했냐면 치아가 아직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탈구의 상병명으로 탈구치아 정복술을 주시고요. 완전 탈구의 상병명으로 치아 재식술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상치아를 청구를 했을 때 같이 동반되는 진료가 있죠. 바로 이 장강고정술인데요. 이 장강고정술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외상치아에 청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악 전치 많이 흔들거려가지고 치주염으로 고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치주염의 상병명으로도 장강고정술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장강고정술은요. 1악당이 먼저 기준이기 때문에 상악에 4개, 선치부 4개, 구치부 3개 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4개니까 4치 이상 하나에 3개니까 3치 이하 하나. 나 하나, 가 하나 청구하면 되겠네. 이건 아니죠. 그 이유는요. 맞습니다. 1악당이기 때문에 상악은 합쳐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상악에 하나, 하악에 하나 이렇게 청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와이어와 레진을 썼다면 재료대 산정이 가능하죠. 근데 실제로 치과에서 급여되는 레진을 잘 쓰나요? 그렇진 않죠. 흔히 저희 뭐 씁니까? 광중압 레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재료대를 별도로 비급여로 수납을 하시게 될 때는요. 수납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한 치아당 10만 원 막 이렇게 측정을 해서 재료대 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료대 명목으로 비급여 재료대 명목으로 실구입가 정도 정말 실사용량 정도로 환자분에게 청구를 한다면 그것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납을 하실 때 재료대 산정 한 번 더 챙기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볼까요? 치아 재식술 산정이 너무 어렵답니다. 재식술 100, 보통 재식술이라든지 탈구치아 정복술을 뭐랑 같이 합니까? 고정술로 같이 하죠. 100대 50인지 또는 재식술과 근관치료를 같이 했을 때 100대 100인지 책에는 100대 50이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헷갈린대요. 근관치료가 100이 맞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보통 저희가 근관치료는 수가 조금 낮기 때문에 보통 100%를 다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과에서는요. 한번 정답을 찾아볼까요? 자, 1번 치아에 완전 탈구로 재식술을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식술 하면서 근관치료도 빠진 치아가 있으니까 거기에 바로 근관치료를 하고 장강고정술까지 같이 산정을 했네요. 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식술과 고정술을 동시에 했을 때는 각각 100% 산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직 100대 50으로 많이 알고들 계세요. 각각 100% 산정 가능한 부분이고 이때 근관치료가 50으로 산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관치료라고 하면 발수뿐만 아니라 근관치료와 연관된 근관와동 형성까지 50%로 낮춰주셔야 되겠죠. 심사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치아 재식술과 동시에 발수를 했을 때 주된 게 100,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게 50이라고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때 주된 것을 치아 재식술, 즉 심의 결과를 한번 보시면 재식술이 100, 발수가 제2수술로 봐서 발수, 즉 근관치료가 50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재식술과 고정술은 100대 100, 하지만 근관치료가 왔을 때는 50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외과적인 치료 하나 더 볼까요? 구강 내 열상봉합술, 입 안이 찢어졌을 때와 그 다음 입 바깥쪽이 찢어졌을 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구강 내 열상봉합술, 흔히 이렇게 다쳐서 많이 오죠. 지금 치아가 함입된 상태로 잇몸이 같이 찢어져서 왔습니다. 어느 부위가 찢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혀가 찢어졌으면 나로 나뉠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사진은 가로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부분에 만약에 상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각각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 길이를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혀가 있다고 하면 1cm, 3cm 찢어졌어요.
1cm니까 2.5cm 이하 하나, 3cm니까 2.5cm 초과 하나. 이것이 아니라 1cm, 3cm 더해서 2.5cm 초과 하나로 산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강 내 열상 봉합술이기 때문에 실크가 별도로 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한번 첨부하면 볼까요? 보통 치식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상처난 근처의 치식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부위입니까? 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 상처죠. 있는 그대로 S01.52라고 하는 열린 상처의 상병명을 주시고요. 마취, 행위료, 실크까지 산정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면은 환자분 입술이 찢어지셨어요. 어디서부터가 구강 외 열상 봉합이냐면 입술부터가 구강 외 열상 봉합술입니다. 그럼 실제로 입술이 찢어졌을 때는 치과에 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피부 쪽이 찢어졌다면 치과보다는 어디를 갈 것 같습니까? 네, 성형외과를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구강 외 열상 봉합술은요, 의과 처치에 포함된 의과용 코드입니다. 그래서 의과용 코드다 보니까 치과 마취가 동반이 되면 이 치과 코드와 의과 코드가 상충되면서 치과 마취가 조정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때 구강 외 열상 봉합술은 의과용 코드에 준하기 때문에 이 치과 마취가 산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봉합술이니까 실크가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첨부하면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인접한 치식을 주시면 되고요. 입술이니까 열상, 열린 상처다, 그죠? 상병명 열린 상처 주시고요. 자, 아까 마취료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저희가 마취료 중에서 치과 마취인 행위료만 빼시고요. 그 다음에 리도카인 같은 마취 앰플과 의약품 관리료는 그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구강 외 열상 봉합술을 청구하시고 실크까지 청구하시면 되겠죠.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실 게 입 안이 다치면 구강 내, 입술부터가 구강 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강 외는 외과, 성형외과 생각하시면서 의과용 코드지 뭐 빼셔야 돼요? 그렇죠. 마취는 빼고 앰플과 실크까지 청구를 잘 하셔서 구강 내외 열상 봉합술을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환자가 자주 오지 않은 케이스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더 당황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청구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질문 들어왔네요. 원장님께서 큐렛으로 좀 긁어주고 IND라고 차팅을 하는데요. 어떻게 청구하면 좋을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진짜 실제 상황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진료다, 그죠? 급성 상태라서 잇몸이 부어서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큐렛 좀 줘봐 긁어주시고 약 처방도 내주시면서 아마 IND라고 적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장님과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큐렛으로 좀 긁어주고 IND 또는 익스플로로톡 IND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네, 구강 내 소염술은 반드시 뭐가 동반이 돼야 돼요? 마취가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IND라고 청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뭘로 좀 넣으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면 잇몸 치료용으로 잇몸을 좀 긁어줬다. 급성 상황에서도 청구할 수 있는 치근 할택술이 좀 적절하지 않나 싶고요. 너무 일률적이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원장님과 깊은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IND는 반드시 마취가 동반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치근 할택술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질문 있나요? 오늘 강의 내용은 없었는데 외과 파트라서 한번 여쭤보신 것 같아요. 치근단 절제술 후에 MT로 역충전했대요.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하는 것은 치근단을 잘라주고 그 부분을 뭔가 약재로 떼우게 되는데 그 부분을 떼워주는 것을 역충전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 우리가 역충전료는 식은단 절제술이라고 하는 행위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충전 행위료 및 재료되는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선생님께서 요새 MTA 많이 쓰죠. MTA로 지금 역충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MTA로 만약에 역충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비급여로 등재된 재료에 한해서 환자분에게 재료대로 MTA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식은단 절제술을 했을 때 식은단 절제술인 하고 나서 치아를 잘랐던 역충전 행위료 재료대는 원래 인정이 안 되지만 MTA를 썼다라고 하면은 비급여로 등재된 MTA를 썼다라고 한다면 네, 환자에게 비급여로 수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나요? 네. 혹시 다음 질문 또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근관 치료에 대해서 쭉 한번 외과 치료에 대해서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1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근관 치료 고시 잊지 않으셨죠? 신문 기사에 아마 찾아보시면 근관 치료의 횟수들이 조금 더 증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건강보험 청구에는 늘 공부의 끝이 없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수요 세미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치과교육개발원 강사 최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